일본 남자는 그런 멋진 그런 게 없어요. 아무래도 매너가 한국 분들이 좋잖아요. 일본 정부가 유례없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성들의 집단 이탈에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일본의 엘리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택하며 줄줄이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대세의 실체를 파헤치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일본 방송국 PD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녀가 서울에서 일주일간 직접 겪고 카메라에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개 단 사흘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넘어섰고 일본 여성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도 지금 당장 한국 가야지.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손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서울로 이주한 일본 여성들의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나리카이. 문화부에서 9년째 일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기자입니다. 한류에 세뇌당한 불쌍한 여자들을 낱낱이 파헤쳐 오카다 국장의 지시를 받고 리스트를 훑어보던 제 시선이 한 곳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쿄대 출신 의사, 게이오대 출신 변호사, 와세다 출신 방송작가, 일본 상위 1%의 가장 똑똑하고 냉철한 엘리트 여성 1176명.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마케팅 따위에 가장 속지 않을 그녀들이 도대체 왜 자발적으로 조국을 버리고 한국행, 편도 티켓을 끄는 걸까요? 사실 처음 오카다 국장에게 이 아이템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세면 하단에나 들어갈 가벼운 기사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붐이 20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겠거니 했죠. 케이팝에 빠진 여자들이 한국 남자한테 환상을 갖고 덜컥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를 모아서 일본 여성들에게 보내는 경고성 기사를 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열고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의 이혼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한류에 세뇌당해서 충동적으로 결혼했다면 이혼율이 높아야 정상인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 조합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4.4%나 됐습니다. 매우 만족이 24.8%, 만족이 57.6%, 불만족은 고작 0.2%에 불과했죠.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세뇌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조사 자체가 편향된 건 아닐까? 표본이 적은 건 아닐까? 기자 본능이 발동했죠. 뭔가 숨겨진 게 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리스트를 집요하게 파고들다 발견한 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그녀들의 학력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대를 나온 여성들이 이 줄줄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잠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류에 세뇌당한 거라면 왜 하필 일본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여성들이 걸려드는 겁니까? 머리가 좋으면 오히려 안 속아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곧바로 편집국장한테 달려갔습니다. 오카다상, 이 기사 가벼운 가십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게 파봐야 합니다. 뭘 더 파? 한류 마케팅에 넘어간 여자들 이야기잖아? 아닙니다. 고학력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편집국장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저를 봤습니다. 그럼 뭔데?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편집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현지 취재가. 대신 확실한 거 가져와. 일본 여성들한테 경각심 줄 수 있는 팩트. 경각심. 네, 저도 그때까지는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에 속아 넘어간 일본 여성들의 실태를 폭로하겠다. 한국 남자들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현실을 낱낱이 까발리겠다. 그게 제 기사의 확고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수많은 취재 리스트 속에서 제 눈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이름이 하나 있었거든요. 후지와라 치오. 도쿄대 경제학부를 수석권으로 졸업하고 미즈호은행 본점에서 일하던 제가 아는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한 여자, 그리고 15년 지기 제 가장 친한 친구. 그 이름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로 이주한 여성 명단 한가운데 적혀 있었습니다. 치호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실 연락이 뜸해진 지 꽤 됐었죠. 대학 시절부터 15년을 붙어 다닌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치호의 답장이 느려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죠. 미주은행 본점이면 당연히 바쁠 테니까요. 그런데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가 있었던 겁니다. 리카, 오래간만이다. 무슨 일이야? 치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그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힘을 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치호, 네오 결혼했다며? 한국 사람이랑?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치호가 웃었어요. 역시 기자네. 벌써 알았구나. 취재 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었어. 아, 그래? 치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즈호은행 수석 애널리스트 출신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로 이주한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니.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치호, 솔직히 말해.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거야? 네가 왜 미즈호를 때려치워? 리카야? 아니 진짜로? 네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도쿄대 수석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 남자한테? 리카. 치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나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행복해. 행복하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처음엔 다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한번 와봐, 서울로.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마침 취재 때문에 갈 예정이야. 그럼 됐네. 오면 연락해. 내가 다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취재 리스트의 다른 이름들은 그냥 통계 속 숫자였어요. 하지만 후지와라 치호는 달랐습니다. 같이 시험 공부하고, 같이 취업 준비하고, 같이 술 마시며 울었던 사람이니까요. 치호를 서울에서 직접 만난 건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호 이야기부터 끝내야 하니까요. 약속 장소는 성수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치호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명품 정장 대신 편한 린넨 셔츠, 풀 메이크업 대신 선크림만 바른 맨 얼굴. 미즈호은행 시절 매일 아침 1시간씩 걸려 완성하던 그 칼 같은 외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리카 여기야? 치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죠. 이 사람이 세하야, 윤세하. 한국인 남편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도 평범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도쿄에서 치호한테 줄 서던 엘리트 남성들과는 비교가 안 됐죠. 안녕하세요, 나리카이상. 치호한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어가 꽤 유창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따뜻하고 두꺼웠어요. 사무직 손이 아니라 뭔가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주말마다 요리를 해서 그렇다더군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니까요. 치호, 왜 미주호를 그만뒀어? 치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리카, 너 입사하고 첫 회식 기억나? 갑자기 무슨 회식 이야기인가 싶었죠. 나베 먹었을 때 말이야. 신입이니까 요리 덜어주는 거 당연히 내가 했잖아. 그때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기억났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죠. 치호상, 여자력이 좀 부족하네. 나베 건더기를 덜어주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국물을 떠주는 순서가 틀렸다고. 여자력이 부족하다고. 도쿄대 경제학부 수석이 이 회식 자리에서 들은 첫 번째 평가가 그거였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어. 기억나지? 기억났습니다. 제가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등을 두드려줬으니까요. 근데 리카야, 그게 끝이 아니었어. 치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미주에서 7년 일했어. 실적은 항상 상위 5%였고 그런데 나한테 맡겨진 역할이 뭐였는지 알아? 회의 전에 차 준비하기, 거래처 접대할 때 옆에 앉아서 술 따르기, 남자 상사들 일정 관리해주기, 도쿄대 수석 나온 여자한테 시킨 일이 그거야. 저는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사히 신문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신입 여기자가 하는 일 중 절반은 취재가 아니라 선배들 커피 사오기, 회식 자리 예약하기, 손님 올 때 차 나오기였습니다. 세아 씨는 달라. 치호가 남편을 봤습니다. 윤세아 씨가 멋쩍게 웃었죠. 이 사람은 나한테 차를 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매일 아침 자기가 커피를 내려서 내 책상에 갖다 놔.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제 말에 치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카, 그게 대단한 거야. 적어도 우리한테는. 세아 씨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치호가 도쿄대 나온 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부담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일본 남자들은 나보다 학력 낮은 여자를 원했어. 나보다 연봉 낮은 여자를, 나보다 조용한 여자를. 나는 전부 다 해당이 안 됐지.
치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치호야. 도쿄대 출신 엘리트 은행원이 아니라 그냥 치호.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카페를 나서면서 치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리카 기사 쓰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내일 시장 같이 가자. 그리고 모레는 세아 씨 어머니도 만나보고 일주일만 여기서 살아봐. 그러면 네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기사 안 써도 알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좋아, 일주일이면 충분해. 이 행복한 척하는 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치호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인천공항에 내린 건 치호를 만나기 3일 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죠. 한국 남성의 문제점, 국제 결혼의 함정,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제가 쓸 기사의 뼈대를 미리 짜두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류에 속은 일본 여성들의 후회담을 모아서 경고 기사를 쓴다. 단순하고 명쾌한 구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캐리어 바퀴가 하나 빠져버린 겁니다. 아사히 신문 취재비로 산 싸구려 캐리어의 한계였죠. 한쪽 바퀴가 없으니 끌 수가 없었습니다. 들고 가자니 20kg가 넘고 끌고 가자니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들어드릴게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죠. 제가 미처 거절하기도 전에 캐리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택시 타실 거예요? 리무진 버스요? 서투른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였습니다. 꽤 유창했어요. 아, 택시를 타려고? 그럼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택시 승강장까지 20kg짜리 캐리어를 들고 걸어가면서 그 남자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안 줬고 연락처도 안 물었어요. 택시 앞에 캐리어를 내려놓고는 조심히 다니세요.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뒤통수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뭐가 목적이지? 일본에서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메이와쿠. 그러니까 민폐라고 생각하는 문화니까요. 도와주면 도와준 쪽도 도움받은 쪽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도쿄보다 깔끔해 보이기까지 했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네. 혼자요? 거장이에요? 취재요. 아, 기자? 대단하네. 한국은 처음이에요. 일본 택시에서 기사가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택시는 조용한 게 미덕이거든요. 기사와 승객 사이에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죠. 그런데 이 기사는 달랐습니다. 불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면 명동 쪽에 맛있는 데 많아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택시기사. 일본에서는 절대 없는 일이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명동의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방은 좁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에 앉아서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둔 기사 방향을 읽어봤죠. 한류 세뇌의 실태, 국제결혼의 함정, 일본 여성들에게 보내는 경고. 그런데 이상하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들어준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공항이니까 그런 거야. 외국인한테 잘 보이려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혼자 호텔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어요. 가게 점원들이 일본어로 응대하는 건 장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죠. 지도를 보면서 헤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여성이 멈춰서서 어디 찾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못 읽고 있으니까 옆 테이블 손님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통역을 해줬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하는데 뒤에 줄 서 있던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왔어. 한국은 처음이야.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이런 일이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메이와쿠, 민폐,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죠. 그래서 일본 거리는 조용합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투명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상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툭툭 말을 걸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보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관광지니까 그런 거야.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저는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재 노트 첫 페이지의 기사 방향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치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내일 모레 시간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 세아 씨도 같이 올 거야. 그리고 리카,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 기자 말고 친구로 와줘. 읽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말고 친구로.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치호를 취재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15년 지기 친구를 기사의 소재로 쓰려고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무시했습니다. 기자니까요. 이틀 뒤 성수동에서 치호를 만났고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치호의 변한 모습, 여자력 발언, 미즈회에서의 7년, 그리고 치호가 던진 제안, 일주일만 여기서 살아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가면 뒤에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목적으로요. 그런데 가면을 벗겨야 할 대상이 치호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건 아직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치호가 다음날 아침 데려간 곳은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성수동 골목시장은 아침 8시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쿄의 슈퍼마켓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야채, 과일, 생선, 반찬 가게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를 치호가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죠. 지호야 왔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 뭐가 좋아요? 오늘 깨씹이 좋아. 세아씨 깨씹 좋아하잖아. 이거 가져가. 치호가 능숙하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친구가 시장 아주머니랑 깨씹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이 친구는 일본에서 온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머, 일본에서 멀리서 왔네. 이거 먹어봐. 아주머니가 갑자기 귤을 3개나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먹어. 맛있어.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귤을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치호가 웃으며 끌고 갔죠. 다음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치호를 보자마자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치호야, 이거 어제 만든 장조림이야. 세아씨 좋아하지? 아, 사장님, 매번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정으로 주는 건데. 정.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건 그때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안 돼. 정기야, 정. 사장님이 장조림을 봉지에 담아 치호한테 건네면서 한 말이었죠.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것도,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것도요. 일본에서는 모든 거래가 정확합니다. 100엔짜리를 사면 100엔을 내고 거스름 돈이 1엔이라도 남으면 반드시 돌려줍니다.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고 계산이 깔끔한 게 미덕이죠. 공짜로 뭔가를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중에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부채의식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 보였어요. 시장을 더 돌아다니는 동안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를 하나 더 넣어줬고, 두부 가게에서는 맛보라며 순두부를 한 숟갈 떠줬고, 김밥 가게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 먹었어? 네, 먹었어요. 사실 안 먹었습니다. 호텔에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거짓말, 눈이 허기진 눈이야. 잠깐 앉아봐. 할머니는 저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5분 만에 김밥 2줄을 만들어냈습니다. 호일에 싸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먹어. 젊은 애가 아침을 걸으면 안 돼. 하메연이 얼마예요? 돈은 무슨 돈? 치호 친구면 우리 손님이야. 저는 당황해서 치호를 봤습니다. 치호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히 받아, 리카. 할머니 마음이야. 김밥을 받아 들고 시장을 나오면서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귤, 장조림, 깨씹, 김밥. 한 푼도 안 내고 받은 것들이었죠. 치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해줘? 처음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아니더라. 그럼 뭔데? 정기야,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관계를 맺어. 계산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 기자인 저한테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기자는 모든 걸 계산하거든요. 팩트를 계산하고 영향력을 계산하고 기사의 각도를 계산하죠. 시장에서 나와 치오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원룸이었어요. 미즈호 은행 시절 도쿄 미나토구의 고급 맨션에 살던 치오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안에 들어서니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넓어서가 아니라 곳곳에 사람의 손길이 느껴져서요. 창가에 놓인 화분들, 벽에 붙은 사진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메모, 이건 뭐야? 냉장고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가리켰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아, 세아 씨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붙이고 간 거야? 뭐라고 적혀 있는데? 치오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저는 포스트잇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글씨체만 봤는데 삐뚤빼뚤한 글씨가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이래? 응. 출근할 때마다 메모 하나씩 붙이고 가. 처음엔 소름 돋았어. 소름? 일본에서는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부자연스럽잖아. 아이시테루.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말을 이 사람은 매일 아침 포스트잇에 적어. 처음에는 어색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하루가 불안해. 아이시테루. 사랑한다는 뜻의 일본어. 일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부모님한테도 안 합니다. 통화 끝에 사랑해 하는 문화 자체가 일본에는 없어요. 좋아한다는 뜻의 스키데스 정도가 최대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니. 리카 네오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게 언제야? 치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안 났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들어본 적 없고 전 남자친구한테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34해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런데 세아 씨는 매일 해줘. 매일? 치오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느껴졌어. 매일 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더라. 매일 하는데도 매번 눈을 보고 말하거든. 그게 진심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했는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어요. 치오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미즈호 시절에는 늘 편의점 커피를 마시던 치오가 직접 원두를 갈아서 내려주는 모습이 낯설었죠. 리카 니언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 일도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치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행복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좋아. 오늘은 시장에서 뭘 살까? 세아 씨가 뭘 먹고 싶어 할까? 저녁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기대돼. 도쿄대 수석이 시장 장보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20평 원룸에서 포스트잇 메모에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사히신문 9년차 기자인데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치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 세아씨. 응, 친구랑 같이 있어. 괜찮아. 그럼 저녁에 봐.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돌아온 치오의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말한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치오가 34살 인생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는 전화 끊기 전에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세아 씨 어머니 집에 갈 건데 같이 갈래? 한국 시댁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댁? 일본에서 시댁은 전쟁터입니다. 며느리가 가장 긴장하는 장소이고 가장 완벽해야 하는 공간이죠.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좋아, 시댁을 보면 진짜가 드러날 거야. 시어머니 앞에서까지 행복한 척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날카로운 취재 본능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시어머니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치오 친구, 어서 와, 어서 와. 밥은 먹었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쏟아진 말이었습니다. 윤세아 씨의 어머니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손에 국자를 든 채로 달려 나오셨죠.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일본에서 왔다며? 멀리서 왔는데 피곤하지.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일본에서 시어머니 집에 가면 현관에서 인사부터 합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하죠.
시어머니는 약간 거리를 두고 며느리를 평가하듯 바라봅니다. 긴장감이 도는 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셨어요. 인사는 됐고 빨리 와서 앉아. 국이 식겠다. 거실에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김치. 반찬만 10가지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르고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였습니다. 윤세아 씨의 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과 식탁을 오가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인 것도 아버지였고 상을 차린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도 요리를 하세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60대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마누라가 일할 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당연하지.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하루 무급 가산 노동 시간은 40일뿐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일본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더 집안일을 합니다. 맞벌이를 해도요. 퇴근하고 나서 시작되는 제2의 근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내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남자도 요리하고 청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호를 보며 덧붙였죠. 우리 치호가 요즘 일본어 강의 시작했다며? 잘 되고 있어? 네, 어머니. 수강생이 좀 늘었어요. 잘 됐다. 며느리가 자기 일하는 게 당연하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며느리가 자기 일하는 게 당연하다. 일본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반대죠. 며느리가 일하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남편을 잘 못 챙긴다고, 시댁에 소홀하다고 핀잔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이거 먹어봐. 이건 치호가 좋아하는 거야. 아, 이것도 먹어봐. 일본 사람은 이거 잘 모르지? 세아 씨가 중간중간 저한테 반찬 설명을 해줬습니다. 옆에서 치호가 자연스럽게 통역을 보태고요. 가족 모두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아 씨의 여동생도 와 있었는데 치호한테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오바, 치호 언니 일본어 강의 영상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 나도 수강 신청할까? 그래, 해봐. 치호가 잘 가르치거든. 오빠와 여동생이 며느리의 일을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시누이가 형수의 일을 칭찬하는 장면은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데 말이죠. 식사를 마칠 때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치호가 우리 세아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도 행복해. 처음에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솔직히 걱정했는데 기우였어. 단순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갈 때 어머니가 김치를 한 통 싸주셨습니다.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먹어.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지. 어머니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치호 친구잖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가족이나 마찬가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문화. 일본에서는 10년을 알아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예의인데 여기서는 한번 연결되면 바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와 걸으면서 치호가 말했습니다. 어때? 솔직히 충격적이야. 뭐가? 다혜 시아버지가 요리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내 일을 응원하는 것도, 시누이가 내 수업을 칭찬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시댁에 가면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 하잖아. 차 나오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나도 처음엔 그게 제일 무서웠어. 한국 시댁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달랐어.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어도 괜찮더라. 실수해도 되고, 못해도 돼. 그냥 치호로 받아들여 주니까. 그냥 치호로. 도쿄에서는 미즈호은행의 후지와라. 도쿄대 졸업생 후지와라. 후지와라 가문의 딸이었던 치호가 여기서는 그냥 치호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김치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둔 기사 방향이 보였죠. 한류 세뇌의 실태, 국제 결혼의 함정.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밑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어요. 정. 계산하지 않는 마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리고 한 줄 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으러 온 불편한 진실 대신
불편한 질문만 계속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치호의 행복은 인정하더라도 이건 한 명의 사례일 뿐이잖아요. 다른 일본 여성들은 어떨까? 치호가 특별한 행운을 잡은 거 아닐까? 확인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치호한테 부탁해서 서울에 사는 다른 일본인 기혼 여성들을 소개받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치호가 소개해준 여성은 5명이었습니다. 전부 일본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서울이나 경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기자 본능을 총동원해서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반드시 균열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요. 첫 번째는 아오이 씨, 31살. 도쿄의 대형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서울로 온 지 2년째였습니다. 강남의 카페에서 만났는데 첫 마디부터 예상 밖이었어요. 나리카이상 한국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연락이에요. 연락이요? 일본에서 남자친구랑 사귈 때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게 정상이었어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거죠. 그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아오이 씨가 웃었습니다. 근데 한국 남편은 점심시간마다 전화해요. 뭐 먹었어? 오늘 어때? 저녁에 뭐 하고 싶어? 처음엔 감시당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질식할 것 같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아, 오늘은 왜 전화 안 하지? 하고요. 아오이 씨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래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마오 씨, 35살. 오사카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식당 문이에요. 문이요? 남편이 식당 갈 때마다 문을 잡아줘요. 제가 먼저 들어가게. 일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어요. 한국 여성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라면서요. 당연한 것.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사소해서 의식도 못하는 행동이 일본 여성한테는 감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세씨, 29살. 나고야의 IT 기업을 그만두고 서울에 온 지 1년 반이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저를 가장 크게 흔들었어요. 남편이 매일 사랑한다고 해요. 세씨가 말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이시테루라는 말 자체가 부자연스럽잖아요. 부모님도 안 하고 연인 사이에서도 거의 안 하고 스키데스 좋아한다는 말 정도가 최대치인데 세씨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한국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사랑해. 저녁에 집에 오면서 사랑해. 자기 전에 사랑해. 처음엔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매번 제 눈을 보고 말한다는 걸.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세씨가 결국 울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기자로서 질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리카이상, 저는 29해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세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로 들으니까 달라요. 정말 달라요. 네 번째, 유카리 씨, 38살. 교토대학 연구원 출신으로 남편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였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요? 25일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25살 넘으면 결혼 시장에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30대 중반의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는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유카리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한테 처음 나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맺었는지 아세요? 인생 경험이 많아서 좋다고, 연상이라 편하다고. 일본에서는 그런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죠? 한 번도요. 5번째 인터뷰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리나 씨 33살. 도쿄 증권사 출신이었고 남편 백동염 씨와 함께 나와줬습니다. 리나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결혼 전 리나 씨가 야근 때문에 약속에 못 간 날이 있었대요. 연락도 제대로 못했고요.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이었는데 그날 기온이 영하 7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미안하다고 전화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역 앞에서 7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시간이요? 영하 7도에서요? 저는 백독겸 씨를 봤습니다.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화하면 리나가 미안해할까 봐요. 혹시 오나 싶어서 기다린 건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리나 씨의 눈에는 또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5명의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녹음기를 끄고 혼자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5명의 여성이 공통적으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라서 죄송합니다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일본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끊임없이 사과하는 삶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야근하면 여자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결혼 안 하면 여자가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하면 여자가 왜 일을 계속하냐. 뭘 해도 여자라서 미안해야 하는 사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 격차 지수에서 일본은 148개국 중 118위입니다. G7은 꼴찌예요. 일본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111조엔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이 숫자들이 뜻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본은 여성에게 침묵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여성은 그 사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저는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의 기사 방향은 이미 2줄로 그어져 있었어요. 한류 세뇌의 실태. 이 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사로 쓸 수 있을까? 아사히 신문이 그런 기사를 실어줄까? 오카다 편집국장이 허락할까? 그 고민을 안고 방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카다 편집국장이었죠. 나리카이, 기사 방향 정했어. 언제 송고할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편집국장이 원하는 기사를 쓸 것인가? 제가 본 진실을 쓸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질문.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날 밤 호텔 책상 위에 취재 자료를 전부 펼쳐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5개, 인터뷰 메모 47페이지, 통계 자료 프린트물, 시장에서 받은 영수증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싸주신 김치통. 자료를 정리하면서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성별 격차 지수, 일본 118위, G7 꼴찌, 일본 여성의 무급노동, 가치 111조엔, 일본 남성의 하루 가사 노동시간 41분, 한국 거주 일본인 결혼 이주 여성의 생활 만족도 64.4%.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기사를 쓰기에 충분한 팩트였어요. 하지만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새씨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며 흘린 눈물, 시장 할머니가 김밥을 말아주던 손,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뒷모습, 영하칠 돼서 7시간을 기다린 남자의 멋쩍은 웃음. 이런 것들은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취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치호가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카, 넌 행복해?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아래로 제 기억이 줄줄이 풀려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입사한 건 26살 때였습니다. 문화부 배치를 받고 처음 출근한 날, 선배가 제일 먼저 알려준 건 기사 쓰는 법이 아니었어요. 나리카이, 부장님 커피는 블랙이야. 차장님은 카페라테. 아침 9시까지 갖다 놓으면 돼. 커피 주문을 외웠습니다. 회의 전에 차를 준비하고 회식 자리를 예약하고 거래처가 오면 접수 데스크에서 맞이하는 게 신입 여기자의 일이었어요. 처음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커피 담당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자 후배가 들어와도 커피를 시키는 건 저였습니다. 3년차 때 용기를 내서 부장한테 말했어요. 저도 현장 취재를 나가고 싶습니다. 부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죠. 나리카이, 여자 기자가 너무 나서면 소스가 불편해. 뒷받침을 잘해야 좋은 기자가 되는 거야. 뒷받침. 나베 회식에서 건더기를 덜어주는 것도 뒷받침. 부장님 커피를 갖다 놓는 것도 뒷받침. 목소리를 낮추는 것도 뒷받침. 일본 사회에서 여자에게 요구하는 건 항상 뒷받침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인터뷰했던 5명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여자들도 저와 같은 사회에서 같은 답답함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떠난 거구나. 그런데 나는 왜 아직 거기 있는 거지? 그 질문을 안고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오카다 편집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오카다상, 기사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한류 세뇌 프레임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건 한류 때문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나리카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본 여성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일본에서. 편집국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요, 지금 한국 홍보 기사를 쓰겠다는 거야? 아사히가 그런 기사를 실을 것 같아. 팩트를 쓰겠다는 겁니다. 성별 격차 지수 118위, 여성 무급 노동 111 조엔. 이 숫자를 외면하고 한류 세뇌 기사를 쓰면 그건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그 기사 쓰면 너 여기서 끝이야.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쓸 거야?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9년차 기자의 커리어를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뒷받침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거든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결혼 난민 여성들의 탈출구. 한류에 속은 여자들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탈출한 여자들의 이야기. 편집국장이 원하는 기사와는 정반대의 방향이었죠. 3일 동안 호텔에 틀어박혀 원고를 썼습니다. 5명의 인터뷰를 정리하고 통계를 배치하고 치호의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엮었어요. 마지막에 제 취재 노트에 메모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국으로 송고했습니다. 예상대로 게재는 보류됐어요. 오카다 편집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나리카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기사 방향을 바꿔.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는 더 이상 아사히 기자가 아니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26세 입사해서 35까지. 커피를 타고 회식 자리를 예약하고 뒷받침을 하며 버텨온 9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 창문 너머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밧줄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어 치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호야, 나 아사히 잘렸어. 30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저녁 먹었어?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와.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인데 웃음이 나왔어요. 치호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기사는 아사히에 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나와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방법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 편집국장의 협박에도 꺾이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취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도쿄를 탈출한 여자입니다. 취재하러 서울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순서가 좀 복잡해요. 아사히 신문에서 9년간 기자로 일한 것도 사실이고 국제결혼 취재를 의뢰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취재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저는 이미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행사를 취재하러 서울에 처음 온 게 몇 년 전이었어요. 3박 4일짜리 출장이었죠. 취재를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 이태원의 작은 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에 맥주 한 잔만 마시려고 들른 거였어요. 옆자리에 한국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전화하는 걸 듣더니 말을 걸었어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9년간 아사히에서 일하면서 선배도, 동료도, 친구도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힘든 티를 내는 것 자체가 민폐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괜찮은 척하고 모두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본 외국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 배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건 그 사람이 끝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끊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넘기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문을 잡아줬던 것,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대신 들어줬던 것, 택시 잡기 어려울까봐 같이 서서 기다려준 것, 전부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합쳐지니까 하나의 질문이 됐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 뒤로 서울을 몇 번 더 찾았습니다. 취재를 핑계로, 여행을 핑계로, 올 때마다 같은 걸 느꼈어요. 여기서는 제가 기자 나리카이가 아니라 그냥 나리카이였습니다. 여자라서 죄송하지 않아도 됐고, 뒷받침하지 않아도 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도쿄를 떠나기로. 아사히 신문을 그만두고
서울의 프리랜서 기자로 정착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1년 더 버티면 더 단단한 가면이 굳어붙을 거라는 걸. 그 가면이 완전히 제 얼굴이 되기 전에 벗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취재를 의뢰해 받았을 때 제 심장이 뛰었던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으로 탈출한 여자, 그게 저였으니까요. 치호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건 아사히에서 잘린 그날 밤이었습니다. 치호의 집 거실에 앉아서 세아 씨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요. 리카 왜 진작 말 안 했어? 기자니까 취재 대상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취재 대상이 아니라 네 친구야. 치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그렇게 매달린 거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니까. 맞았습니다. 5명의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울었던 건 그들의 이야기가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셋씨가 사랑한다는 말에 울 때 저도 같이 운 건 저도 그 말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아사히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책으로. 제목은 지극히 기적인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 안에서 숨쉬지 못하던 여자의 눈으로 다시 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이 나오자 일본이 갈라졌습니다. 지극히 기적인 일본.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쓴 이 책은 처음에 조용히 출간됐어요. 대형 출판사도 아니었고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먼저 온라인에서 터졌습니다. 일본 여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서점 리뷰가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해줘봤다. 내가 느꼈던 게 착각이 아니었다. 저도 회사에서 매일 차를 타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였군요. 32살 독신입니다. 결혼 안 하냐는 압박에 매일 시달려요. 한국에는 정말 다른 삶이 있나요? 물론 반대쪽도 거셌습니다. 매국녀. 한국의 세노에 당한 기자. 일본의 수치. 양쪽의 댓글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 자체가 뉴스가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찬반 보도를 쏟아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게재를 거부당한 기사가 책이 되어 돌아온 거였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기자가 본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가 하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힌 건 한 통의 메일이었습니다. 나리카이님,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늦었을까요? 너무 늦었을까요? 이 한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제 책이 그 질문의 계기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반응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도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책이 나오고 2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화를 내실 거라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실 거라고. 리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책 읽었어. 여면이 잠깐. 엄마가 먼저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그랬어. 네?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 평생.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 책을 읽고 나니까 처음으로 서러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가 도쿄를 떠났을 때 원망했어. 왜 멀리 가는 거냐고. 일본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이냐고. 그런데 이제 알겠어. 네가 엄마보다 용감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참았어. 평생 참았어. 여자니까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안 참았잖아. 네가 떠났잖아. 어머니, 리카야 행복하게 살아. 엄마 대신, 엄마 대신. 그 세 글자에 어머니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참고, 평생 뒷받침하고,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온 일본 여성의 삶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사랑해.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였어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서투른 세 글자가 제 인생에서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일본어로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거라고. 아이시테루라는 말이 너무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나라에서 60년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빌려온 거라고. 사랑해.
이 간단한 말 하나를 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빌려야 하는 사회.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탈출한 1176명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매일 듣고 있는 말이기도 했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 창가 자리예요. 사장님이 아까 아메리카노를 갖다 주시면서 리카 씨 오늘도 열심히 하네 하셨습니다. 서비스라며 마들렌도 하나 올려주셨고요.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허전합니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한일 양국을 잇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어요. 책이 나온 뒤로 여러 매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도 들어왔고 일본 출판사에서 후속작 계약도 했죠. 아사히에서 잘렸을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이 더 많이 열렸습니다. 치오는 판교에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강생이 200명을 넘었다고 자랑하더군요. 세아 씨와 아이도 계획하고 있대요.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이불을 만들고 계신다면서 웃었습니다. 가끔 성수동 시장에 갑니다. 김밥 할머니가 저를 보면 아직도 밥 먹었어? 하고 물으세요. 반찬 가게 사장님은 여전히 장조림을 봉지에 담아주시고요. 제가 사장님, 매번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많긴 뭐가 많아, 정기야 정? 한국 생활이 완벽하냐고 물으시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언어는 아직도 어렵고 문화 차이에 당황할 때도 있어요. 명절의 시댁에서 며느리가 일하는 문화가 한국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의 속도에 피곤할 때도 있고 도쿄의 조용하고 정돈된 거리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들 때 왜 참았어 하고 물어줍니다. 일본에서는 왜 안 참아 했거든요. 이 차이가 전부예요. 이 하나의 차이가 1176명의 여성을 움직인 겁니다. 가끔 도쿄의 부모님과 통화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말수가 적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통화 끝에 어색하게나마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한국어로요. 일본어로는 아직 못하신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을 꺼내셨다는 것 자체가 60년 만의 혁명이니까요. 이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 건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한국 남자가 세계 최고의 남편이라서도 아니에요. 저는 한국 홍보 기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본 사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여성에게 침묵을 요구하는가? 왜 사랑한다는 말이 부자연스러운가? 왜 나베 건더기를 덜어주는 게 여자의 일인가? 왜 도쿄대를 나온 여자한테 커피를 시키는가? 한국에서 비로소 제가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29회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움직입니다. 1176명이 움직였고 저도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은 답은 단순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곁에서 나답게 사는 것. 여자라서 죄송합니다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건넨 사랑의 세 글자. 시장 할머니가 김밥을 말아주며 했던 밥 먹었어 세 글자. 세아 씨가 매일 아침 포스트잇에 적는 사랑의 세 글자. 세 글자면 충분했습니다. 1176명의 여성이 올해 그 세 글자를 찾아 바다를 건넜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사히 신문 9년차 기자 나리카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176대 147.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과 일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숫자입니다. 8배 차이.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 여성의 64.4%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성별 격차 지수 148개국 중 118위인 나라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바다 건너 이곳에서 찾은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식당 문을 잡아주는 손,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적힌 포스트잇, 밥 먹었냐고 묻는 시장 할머니의 목소리, 앞치마를 두른 시아버지의 된장찌개.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못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나리카이의 어머니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본어로는 못하셔서 서툰 한국어를 빌려서요. 사랑해. 이 세 글자를 말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언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합니다. 부모님께,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올려 드렸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